내년에 500조 원 이상 슈퍼 국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1분기 재정 수입은 목표치를 미달했고 내년 역시 국세 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집권 세력도 돈줄 찾기에 초조함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절대 금기어인 세율 인상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서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면적 위기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가릴 것 없이 모두 힘듭니다.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깨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인상 논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그 발상과 의도 자체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국가가 더 많이 써야 하니 더 많이 걷어가겠다는 생각에 소위 정부 만능주의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경제가 나쁘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정부가 쓰는 돈 10,000원보다 각 개인이 쓰는 돈 10,000원의 가치가 훨씬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가는 어디까지나 개인,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재정은 바로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 더 거둘 게 아니라 걷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율 인상이 세수 확보의 맞는 카드가 아닙니다. 세수를 많이 얻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낼 형편이 되어야 합니다. 가뜩이나 이익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세율까지 올리면 기존에 세금을 내던 개인과 기업마저 여력이 안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낮췄더니 경기가 살아났습니다.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정책, 좌파 포퓰리즘을 멈추는 것이 바로 세수 확보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국민 부담 경감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경제적 짐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경영 활성화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법인세는 물론 준조세, 기업 승계의 부담을,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낙후된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5곳의 핵시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 중에 한두 곳만 폐기하려 했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참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일 경우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인가 아찔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있었는지, 미국과 얼마나 이 정보를 공유했는지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몰랐다면 정말 심각한 안보 무능입니다. 미국은 이미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핵시설 정황을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었다면 사실상 비핵화를 압박할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상대국인 미국으로부터 하노이 회담 결렬의 근본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한미동맹의 위기이자 정권의 또 무책임입니다.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해도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풍계리 폭파쇼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무장해제를 추진한 것입니다. 정작 북한의 핵시설은 여러 군데에 버젓이 남아있는데 마치 비핵화가 본격화된 것처럼 포장해 준 것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직접 답해야 될 부분입니다. 북한의 핵시설 정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으며 북한이 일부만 폐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문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언급을 했는데
작년 이코노미스트지에 보면 신독재의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위기 시에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들만 찾아갑니다. 세 번째는 언론, 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합니다. 네 번째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독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탄핵 국면에서 촛불이라는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동안 2년 내내 기승전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쳤습니다. 언론과 사법기관 등 국가권력기관의 장악은 도를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그 국가가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 일단 언론을 동원합니다. 최근에 보면 공수처를 하려니까 김학의 사건을 한 달 이상 2달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경찰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하니까 바로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 중에서 보면 그들 정권하고 관련이 된 이철성 청장은 아마 수사를 약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영장이 기각됩니다. 강신명 청장만 구속이 됩니다. 또 그저께도 보면 지금 보면 우리 휴대폰 사찰을 계속하면서 이 언론하고의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러한 것이 이제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경찰, 검찰을 통해서 우리 당 의원들만 소환하는 것이 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만 소환합니다. 그런데 그 소환하는 과정에서도 그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이것을 관할을 남부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 정권이 지금 이 1, 2, 3단계는 이미 거쳤다. 그리고 4단계에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시도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 낀 게 있습니다. 검찰, 경찰, 사법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안하니까 지금 들고 난 것이 공수처 부분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입니다. 거기서 보면 어제 경찰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행여나 지금 나온 이러한 안들이 결국은 공수처라는 한 대통령의 이 무소불위의 대통령 검찰청에 이어서 대통령 하명 수사본부를 만드는 그런 꼴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결국 3단계까지는 그래도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4단계가 되면 독재의 완성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단계에 왔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신독재의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하여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